중국이 빨리 포기하고 버린 산업을 황금 돈줄로 바꾼 한국의 능력에 전 세계가 경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빠른 포기는 한국의 행운의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화학공장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43세의 류강이에요. 그날 저는 공장 정문 밖에 서서 조용해진 굴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 높은 굴뚝들은 매일같이 하얀 연기를 하늘로 뿜어냈었는데 이제는 얼어붙은 거인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제 친구 리나오가 작은 돌을 발로 차며 이제 끝났다고 말했어요. 정부가 성 전체 석유화학 공장의 절반을 폐쇄했다고 했어요. 저는 23살 때부터 이 화학 공장에서 일했어요. 화합물을 섞고 온도를 확인하고 트럭에 짐을 실었어요. 드럼통과 파이프를 다루느라 제 손은 거칠어졌고 무거운 용기를 수년간 들어올리느라 등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직한 일이었고 이 일로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또 다른 동료인 술루이가 휴대폰을 보며 이걸 산업 전환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낡은 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정부 관료들이 컴퓨터 칩과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새 공장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모두가 미래에 대해, 첨단 산업에 대해, 과거를 뒤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장면이 바뀌었어요. TV에서 다른 공장이 나왔는데 한국 울산이라는 도시였어요. 그곳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석유화학 공장이 건설되고 있었고 곳곳에 크레인과 건설 인부들이 있었어요. 리나오가 웃으며 이걸 보라고 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폐쇄하는 똑같은 낡은 공장들을 짓고 있다며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고 했어요. 술루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들은 뒤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누가 구식 화학 공장 같은 걸 필요로 하냐고 했어요. 저도 그들과 동의하고 싶었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석유화학이 정말로 쓸모없다면 왜 누군가가 새 공장을 지을까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한국을 비웃고 있었으니까 저도 따라 웃었어요. 비행기가 화요일 아침 비 내리는 한국에 착륙했어요. 저는 울산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있었어요. 도시는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넓은 도로와 높은 건물들이 있었죠. 저는 뭔가 다른 걸 예상했었어요. 아마도 녹슨 장비가 있는 낡은 공장 같은. 거유하지만 모든 게 새 것처럼 보였어요. 화학재료 회사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바로 찾아왔어요. 건물이 아름다웠어요. 로비에는 흰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햇빛이 들어오는 높은 유리벽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술루이가 이 사람들이 다 구직 신청하러 온 거냐고 물었어요. 과관리자가 표지판을 읽으며 아니라고 했어요. 구매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왔다고요. 저는 더 가까이 살펴봤어요. 영어, 독일어, 일본어가 들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폴더와 노트북을 들고 회사 담당자를 만날 차례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흰 실험복을 입은 한국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35살쯤 되어 보였고 안경을 쓰고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중국어로 환영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이름은 윤재현이고 이곳에서 연구과학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따라오시라고 했어요. 건물을 걸어가면서 윤 씨가 설명했어요. 우리 회사는 고성능 특수 소재를 전문으로 한다고요. 오늘 반도체 제조용 초고순도 용재를 생산하는 클린룸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리나오가 작은 목소리로 클린룸이 뭐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잠시 후에 알게 되었어요. 윤 씨가 우리를 특별한 방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흰색 보호복, 안면 마스크, 신발 커버를 착용해야 했어요. 윤 씨가 먼지나 오염 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설명했어요. 아주 작은 입자 하나라도 우리가 만드는 화학 물질을 망칠 수 있다고요.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 쉬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방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얗고 반짝였어요. 로봇 팔들이 정확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유리 용기에서 화학물질을 섞고 있었어요. 거대한 컴퓨터 화면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안에는 작업자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놀랍다고 했어요.
윤 씨가 미소 지으며 자신들의 특수 제품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을 집었어요. 이게 반도체 제조용 세정용제이고 순도 수준이 99,999%라고 했어요. 제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윤 씨가 10만 개의 분자 중에서 단 하나만이 불순물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현대의 컴퓨터 칩은 너무 작고 섬세해서 일반적인 깨끗한 화학물질로도 손상될 수 있다고요. 7나노미터 칩을 만들려면 이 정도로 순수한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서 문서를 보여줬어요. 저는 제가 아는 이름들을 봤어요. 삼성, TSMC, 인텔, 마이크론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회사들이었어요. 술루이가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이 회사들이 다 여기서 구매한다고 물었어요. 윤 씨가 간단히 그렇다고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순수한 재료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된다고 했어요. 리나오가 반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더 싸고 빠르게 만드는 것에 관한 거 아니냐고요. 윤 씨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는다고요. 성능으로 경쟁한다고 했어요. 그는 우리를 숫자가 표시된 다른 화면으로 안내했어요. 이 제품을 개발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120개의 특허를 출원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걸 느꼈어요. 얼음이 부서지는 것처럼요. 20년 동안 제 공장은 한 가지에만 집중했었어요. 더 빠르게 만들고, 더 싸게 만들고, 더 많이 만드는 것이요. 우리는 세상이 선택의 여지 없이 살 수밖에 없을 만큼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윤 씨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말했어요. 양보다 질이라고요. 가격보다 성능이라고요. 속도보다 깊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철학이라고 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존경심이었어요. 이틀 후 우리는 국제화학재료 전시회를 보러 부산으로 갔어요. 장소는 백스코라는 곳이었어요. 바다 바로 근처에 있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였어요. 주차장에서도 바닷물의 소금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저는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회사들은 전시장 구석 어딘가에 작은 부스를 차려놓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고 있을 거라고요. 중국에서는 모두가 항상 한국 제품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더 많은 돈을 내냐고 하곤 했어요. 한국 제품은 과대평가되고 불필요하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전시장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현실이 차가운 파도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한국 회사의 부스는 구석에 숨겨져 있지 않았어요. 거대한 전시장 한가운데 있었고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군중이 있었어요. 단지 몇 명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비싼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번호표를 들고 있었어요. 마치 인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테이블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술루이가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물으며 군중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는 한국 부스 위에 걸린 디지털 표지판을 올려다봤어요. 밝은 영어 글자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현재 대기시간 45분, 사전 예약 권장 다음 배송 가능 시점 3개월이라고요. 3개월이요? 저는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읽었어요. 사람들이 주문한 제품을 배송받으려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제 시선이 근처의 중국 회사 부스로 옮겨갔어요. 한국 부스보다 훨씬 컸어요. 더 화려하기도 했고요. 밝은 조명과 거대한 비디오 스크린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들은 비어 있어 보였어요. 회사 담당자들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었고 지루해 보였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에게 브로슈어를 건네곤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계속 걸어갔어요. 리나오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는 처음으로 비꼬는 대신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국 부스 가까이로 이동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요. 저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명찰을 보기 시작했어요. 미국 국기를 봤어요. 독일, 일본, 영국도요. 이들은 저렴한 가격을 찾는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구매자들이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선진화된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여기 있을까요?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완벽하게 다려진 회색 정장을 입은 키 큰 미국인 남성이 한국 담당자 중 한 명에게 급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제품 전시를 보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 미국인은 자신의 이름이 마이클 베넷이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스트레스로 긴장되어 있었어요. 자신은 텍사스의 항공우주 부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항공기용 부품을 만든다고요. 지금 당장 내일 고온 저항 폴리머를 받지 못하면 완전히 멈출 생산 라인이 있다고 했어요.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한국 담당자는 주에 깊게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동정심이 보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하고 전문적으로 유지했어요. 베넷 씨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불행히도 자신들의 생산은 몇 달 전부터 완전히 예약되어 있다고요. 테스트 목적으로 샘플은 제공할 수 있지만 정기 배송은 정식 계약과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마이클 베넷이 얼마나 미리 예약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 담당자가 최소 3개월이라고 했어요. 미국인 남성의 어깨가 조금 처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알았다고 샘플을 받겠다고 했어요. 만약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바탕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다음 1년 전체에 대한 생산 능력을 예약하고 싶다고 했어요. 비용은 상관없다고요. 그저 신뢰성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국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에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보를 받겠다고 했어요. 저는 입을 약간 벌린 채로 이 대화를 지켜봤어요. 이건 미국 항공우주 회사였어요. 비행기용 부품을 만드는 곳이요,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산업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의 재료를 거의 애걸하고 있었어요. 근처에서 짧은 금발머리의 여성이 독일 억양으로 내열 코팅 샘플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명찰에는 클라라 보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샘플을 빛에 비추어 천천히 돌렸어요. 그녀가 자신을 돕고 있는 한국 직원에게 말했어요. 17개의 다른 공급업체를 테스트했다고요. 17개요. 중국인도 동유럽 심지어 미국에서도요. 당신 제품만이 장기간 섭씨 800도에서 19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했어요. 연간 계약을 원한다고요. 물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제시하면 서명하겠다고 했어요. 17개 공급업체요? 한국에 오기 전에 17개를 테스트했다고요? 짙은 파란색 정장을 입은 일본 남성이 다른 한국 담당자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명찰에는 사토 켄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자신이 도요타를 대표해서 왔다고 했어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용 재료를 찾고 있다고요.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도요타는 매우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필요하다고요. 당신들의 평판이 이미 알려져 있다고 했어요. 시설 검사 일정을 잡고 장기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했어요. 도요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중 하나였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어요. 이해하기 직전의 순간에 가까웠어요. 뇌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아직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런 느낌이요. 이들은 찾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재료를 찾는 소규모 구매자들이 아니었어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엔지니어와 구매 관리자들이었어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요. 세계 어디서든 살 수 있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 있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을 거의 애걸하면서요. 저는 크게 왜냐고 말했어요. 정말 답을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이 재료들을 다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저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윤재현 씨가 제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제 옆에 나타났어요. 그는 제가 군중을 지켜보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윤 씨가 대기 중인 고객들을 가리켰어요. 이 회사들 항공우주 자동차 첨단 전자은 가장 낮은 가격을 찾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확실성을 찾는 거라고요. 품질을요. 가장 중요할 때 실패하지 않을 재료를 찾는 거라고 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더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류강 씨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데 한 재료가 고온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엔진이 고장난다고요.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고요.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요. 더 싼 재료를 사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냐고요. 아마 엔진당 몇천 달러 정도일 거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엔진이 고장나면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물었어요. 소송으로 수백만 달러라고요. 회사 평판 손상으로 수십억 달러라고요. 전체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계산이 갑자기 이해됐어요. 끔찍하고 명확하게요. 그래서 그들은 몇 달러 절약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윤 씨가 말했어요. 확실성에 신경 쓴다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품질에 신경 쓴다고요. 약속한 것을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배송할 공급업체에 신경 쓴다고요. 실패하지 않는 것에 신경 쓴다고 했어요. 리나오도 듣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비꼬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중국 부스들을 다시 봤어요.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비어있는 곳들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걸 할 수 있었다고요. 그 말은 나오면서 아팠어요. 중국에서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우리에게는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있다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가장 싼 제품 대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윤 씨의 표정은 친절했어요. 정확히 동정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아직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배우기에 너무 늦은 건 없다고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투자도 필요하다고요. 인내심도 확실히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어요. 저는 고향에 있는 제 공장을 생각했어요. 조용한 굴뚝들이요. 할 일이 없어 서 있는 노동자들이요.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누구도 정말로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기계들이요. 우리는 품질보다 물량을 선택했어요. 정밀함보다 속도를요. 탁월함보다 저렴함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전시회가 끝난 후 관리자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한쪽으로 불렀어요. 그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창문 근처에 의자 2개에 앉았어요. 밖에서는 태양이 바다 위로 지면서 부산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관리자가 말했어요. 오늘 본 미국인 항공우주 회사의 베넷 씨 그의 회사가 우리와 파트너십 테스트에 관심이 있다고요. 한국 재료 공급업체들과 일하는 중개자로 우리를 이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만약 잘 되면 우리 회사에 진짜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주에 깊게 들었어요. 과 관리자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품질관리 특수재료 국제표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류강 씨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어요. 좋은 질문을 한다고요. 답변을 정말로 듣는다고 했어요. 그는 저를 직접 바라봤어요. 더 배울 의향이 있냐고 물었어요. 이 특수재료 분야의 전문가가 될 의향이요. 추가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요. 기술 사양을 공부하는 것이요. 어쩌면 영어도 더 배워야 할 수도 있다고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낡은 공장에서의 제 20년을 생각했어요.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던요. 고향의 조용한 굴뚝들을 생각했어요. 제 아내와 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원하는 미래를요. 마이클 베넷의 절박한 목소리를 생각했어요. 17개의 다른 공급업체를 테스트한 클라라 보게를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도요타의 사토 켄지를요. 존경심을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배우고 싶다고요. 과관리자가 미소 지었어요. 이번 여행 내내 그에게서 본 첫 번째 진짜 미소였어요. 그는 좋다고 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 베넷의 긴급함은 행동으로 바뀌었어요.
텍사스에 있는 그의 항공우주 회사가 화상회의를 준비했어요. 한편 한국팀은 그가 필요로 하는 고온 폴리머의 작은 배치를 준비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저 관리자, 그리고 우리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을 전체 과정을 관찰하도록 초대했어요. 우리는 한국 회사 건물 2층에 있는 테스트 실험실에 서 있었어요. 실험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하였어요. 하얀 벽, 하얀 바닥, 하얀 조리대요. 공기는 병원처럼 묵은 냄새가 났어요. 두꺼운 보호 유리창을 통해 우리는 흰 가운을 입은 한국 기술자들이 조심스럽게 화합물을 측정하고 섞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움직였어요. 신중하게요. 모든 움직임이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윤 씨가 설명했어요. 이것은 항공우주 제조 조건의 시뮬레이션이라고요. 그는 큰 오븐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복잡한 기계를 가리켰어요. 기계 곳곳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폴리머를 섭씨 750도에서 6시간 연속으로 노출시킨 다음 급속히 냉각시킬 거라고 했어요. 항공우주 부품에서 재료는 균열이나 약화 없이 극한의 온도 변화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했어요. 750도요. 저는 그런 종류의 열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납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것이요. 강철을 붉게 빛나게 할 만큼 뜨거운 거예요. 술루이가 제게 가까이 기대며 속삭였어요. 고향에서는 그냥 제품을 보내고 작동하기를 바랐을 거라고요. 저는 속삭여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먼저 증명한다고요. 사실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에서는 배치를 섞고 포장하고 배송한 다음 행운을 빌었어요. 나중에 고객이 불평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논쟁하거나 작은 할인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팔기 전에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요? 절대 안 했어요.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벽에 걸린 큰 비디오 스크린에서 마이클 베넷이 텍사스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지켜봤어요. 그의 엔지니어링 팀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배경에 5이나 6명 정도 보였어요. 시차 때문에 미국에서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완전히 깨어 있어 보였어요. 경계하고 있었어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전체 생산 라인이 이 테스트에 달려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아주 천천히요. 한국 기술자들은 절대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온도 압력 구조적 무결성을 모니터링했어요. 한 기술자는 온도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다른 기술자는 몇 분마다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며 노트에 숫자를 적었어요. 세 번째 기술자는 다른 장비를 통해 폴리머 샘플 자체를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은 디스플레이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휴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향에 있는 우리 공장 노동자들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휴식을 취했어요. 밖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축구 경기나 저녁 계획에 대해 수다를 떨었어요. 6시간 내내 완벽하게 가만히 서서 계기를 지켜본다는 생각이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 기술자들은 해냈어요. 과관리자는 팔짱을 끼고 제 옆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리나오는 계속 체중을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옮기며 지루해했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술루이는 실제로 관심 있어 보였고 가져온 작은 노트에 메모를 했어요. 시간은 차가운 꿀처럼 움직였어요. 마침내. 하루 전체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6시간이 지난 후 테스트가 완료됐어요. 실험실의 한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기계를 열었어요. 뜨거운 공기가 일렁거리며 나와서 잠시 동안 시야를 왜곡시켰어요. 긴 금속 집게를 사용해서 그녀는 샘플을 동전 크기 정도의 작은 검은 원반을 꺼내서 식히기 위해 금속 트레이에 놓았어요. 우리 모두는 샘플이 식기를 기다렸어요. 10분, 15분, 20분이요. 다루기에 안전해졌을 때 다른 기술자가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집어 현미경 아래에 놓았어요. 현미경은 벽에 있는 큰 모니터들에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가 볼 수 있었어요. 모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는 깨닫지도 못한 채 숨을 참았어요. 모니터의 이미지는 재료의 표면을 보여줬어요. 아마도 100배 정도 확대된 것 같았어요. 저는 분자 구조를 볼 수 있었어요.
벌집처럼 완벽하게 규칙적인 작은 패턴들이요. 재료는 완벽했어요. 균열이 없었어요. 변형이 없었어요. 스트레스나 약함의 징후가 없었어요. 열로 인한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비디오 스크린 속 마이클 베넷의 얼굴이 큰 미소를 지었어요. 신사 여러분, 방금 우리 생산 라인을 구했다고요. 즉시 발효되는 향후 18개월 계약을 승인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함께 일하는 다른 3개의 항공우주 회사에 추천하겠다고 했어요. 한국 실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술자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작고 전문적인 미소였지만 진짜였어요. 윤 씨가 수석 기술자와 악수했어요. 과관리자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흥분이 보였어요. 린하오조차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도 박수를 쳤어요. 가슴속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느끼면서요. 자부심이요? 하지만 왜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 성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그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웠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아파트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국제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특별히 뭔가를 찾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헤드라인을 스크롤하며 과관리자와 점심 먹기 전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특정 단어들이 제 눈에 들어왔고 스크롤을 멈췄어요. CNN 기사 제목이 조용한 혁명, 한국이 낡은 산업을 되찾은 방법이었어요. 저는 클릭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는 특수 소재 현대 기술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였어요. 또 다른 기사도 있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양보다 질 아시아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세 기사 모두를 주에 깊게 읽었어요. 옆에 놓인 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각 기사는 같은 기본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전하고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특정 산업들을 저기술 또는 구식이라고 포기하는 동안 한국은 그것들을 첨단 전문 분야로 변모시켰다는 거예요. 극도의 품질 깊은 연구 전문화된 응용에 집중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기술 회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급업체가 되었다고요. 한 기사에서는 패트리샤 첸 박사라는 반도체 산업 분석가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녀의 말이 저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이런 초고순도 재료 없이는 첨단 컴퓨터 칩을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한국은 크기나 비용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병목 지점을 통제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스스로를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스스로를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저는 클린룸에서 완벽한 정밀도로 움직이는 로봇 팔들을 생각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99.999%의 순도 수준을요. 하나의 제품을 위한 7년간의 연구를요. 그들의 지식을 보호하는 120개의 특허를요. 윤 씨의 철학을 생각했어요. 가격보다 성능, 속도보다 깊이라고요.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됐어요.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과관리자의 문자였어요. 일찍 만날 수 있냐고 제안할 게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관리자가 커피를 주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말했어요. 류강 씨 새로운 직책을 제안하고 싶다고요. 특수 소재 컨설턴트라고요. 한국-중국 파트너십에 집중하고 중국 기업들이 품질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한국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조달하는 것을 돕는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들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관리자가 계속했어요. 급여는 예전 공장 일보다 더 좋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일이 저를 흥분시킬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한다고요. 중국의 효율성과 규모를 알지만 품질과 전문화에 대한 한국의 접근법도 봤다고요. 그 조합이 저를 가치 있게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받아들인다고 말했어요. 과관리자가 미소 지으며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고 악수했어요.